만약 내가 다시 5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아마 가장 먼저 걸음의 속도를 바꿨을 것입니다. 그 시절에 나는 늘 뒤에서 누군가가 등을 떠미는 듯한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사무실,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는 사업의 무게, 책임이라는 단어가 어깨를 잔뜩 누르던 그 시기,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옳다고 믿었고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는 냄새도, 부엌에서 김이 오르는 생생한 공기도, 가족이 내는 작고 다정한 인사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빠르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70대가 된 지금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천천히 걸을 때에만 보이는 풍경이 있고 느리게 호흡해야만 들리는 마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꽃이 해마다 같은 날 피지 않듯 사람에게도 빠르게 달려야만 빛나는 해가 있는가 하면 느긋하게 흘러가도 되는 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늘 지금 속도를 줄이면 뒤처진다는 두려움 속에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살아왔습니다. 사실 이건 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의 50대, 60대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쁘다, 쉴 시간이 없다, 멈추면 안 될 것 같다. 한국 노동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OECD 평균보다 여전히 길고 50대 이상,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만성적인 피로 상태라고 답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야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회, 멈추면 금방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모두를 쉼없이 몰아세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풍경보다 압박을 먼저 느끼고 감정보다 책임을 앞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느림은 실패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프랑스 작가 밀란 쿤데라는 느림은 기억을 낳지만 속도는 망각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달리면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삶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공장의 굉음 속에서 장부의 빼곡한 숫자 사이에서 하루하루 쫓기듯 살아가며 정작 나를 만날 시간은 단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시기 내가 놓친 풍경들은 지금 생각해도 아련할 만큼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무 탁자 위에 스며드는 조용한 순간, 가족이 건네던 작은 농담, 현관문을 열 때 들어오던 집의 온기, 이런 장면들은 서둘러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해하게 됩니다. 젊음의 힘은 끝없이 밀어붙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멈출 줄 아는 데 있다는 사실을, 천천히 걸어야 할 때 억지로 뛰지 않고 숨이 찰 때 잠시 쉬어가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 멀리 간다는 사실을 50대의 나에게 다시 말할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깨에 힘을 좀 빼라. 빨리 가면 풍경이 사라지고 천천히 가면 계절이 말을 걸어온다. 두려움도 그때 비로소 잦아든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비슷한 순간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할 일은 끝도 없이 늘어나고 마음은 점점 단단하게 굳어지고 작은 여유조차 죄책감으로 느껴지는 시기.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선택이며 중년 이후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루 10분만이라도 일부러 천천히 걸어보는 사람은 스트레스 지수가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느림이 우리 삶을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조금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조용한 신호가 찾아왔다면 그건 실패의 전조가 아니라 삶이 당신에게 건네는 작은 배려입니다. 너무 오래 뛰어온 사람에게 이제 숨 좀 고르라는 따뜻한 속삭임입니다. 나는 그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렸고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걸음 속도를 조금만 늦출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더 좋은 나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50대라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인간관계의 무게가 갑자기 깊어지는 때입니다. 부모의 건강, 자녀의 진로, 배우자의 고민, 직장의 책임, 오래된 인연이 끝나고 새로운 인연은 쉽게 다가오지 않는 미묘한 시기. 마음속 테이블 위에 수십 개의 접시가 동시에 올려진 듯한 느낌이 들고 그 어느 것도 떨어뜨릴 수 없다는 압박이 하루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누구 하나에게도 서운함을 주지 않으려 애썼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스스로의 마음을 끝없이 조이고 다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관계를 붙잡고 살면 결국 비어지는 것은 내 마음뿐이라는 사실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나는 그 시절 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는가?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누군가의 실망을 막기 위해 마음속 공간을 다른 사람들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이 앉을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나를 지켜야 하는 마음의 바운더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의 미묘한 표정 하나에도 흔들리고 작은 오해에도 쉽게 지치며 때로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건강한 관계는 거리의 조절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서로 숨을 쉴 수 있는 간격이 있을 때 관계는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간격을 조절하는 힘은 50대 이후에야 비로소 생기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중년층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는 정서적 소모감, emotional burnout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부담, 직장에서의 역할 변화, 나이가 들며 상실되는 인간관계들이 동시에 겹치면서 사람들은 스스로의 감정을 돌볼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상처받고 더 가깝게 지내던 관계일수록 마음의 피로가 빨리 쌓이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은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기 쉽고 너무 멀면 서로 등을 돌리게 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7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다는 것이, 젊었을 때에 나는 가까워야 사랑이고 가까워야 신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보니 가까움은 때로 의무를 만들고 의무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적당히 따뜻한 거리, 필요한 만큼의 간격, 스스로를 잃지 않는 선, 이런 보이지 않는 경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오래 이어주는 힘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갈아넣고 있을까? 왜 나는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고 나 자신은 뒤로 미뤄야 할까? 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지치고 힘들까? 그런 순간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랫동안 누구에게나 너무 가까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맞춰주는데 익숙해지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 자리 잡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본심을 감추는 습관이 깊어진 탓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결국 당신도 지치게 하고 상대도 무겁게 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서 관계를 지키고 상대를 지켜서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만약 내가 다시 5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분명 이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줄 때 그들의 삶 전체를 대신 짊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질 때 내 경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선을 지켰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서운함을 보여도 그것이 꼭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가 당신 이 단순한 선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숨쉬게 한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람과의 적당한 거리는 냉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오래 따뜻하게 이어가기 위한 가장 섬세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그 배려를 배울 수 있는 마지막 황금의 시기가 바로 50대와 60대입니다. 조금 더 당신의 마음에 여백을 만들어 보십시오. 당신이 지치지 않을 만큼의 거리, 당신이 따뜻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거리, 그 거리에서 시작되는 관계가 가장 오래, 가장 부드럽게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50대에 접어들면 사람은 어느 순간 아주 조용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쥐고 살고 있을까? 젊을 때는 가진 것이 없어 더하려고만 했습니다. 무엇이든 붙잡아야 안전하다고 믿었고 하나라도 놓치면 실패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도 사람도 책임도 감정도 다 끌어안으며 살아왔습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책임이 늘어날수록 생활이 안정될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이유를 나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나는 지는 법만 배웠지 내려놓는 법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50대는 이상한 시기입니다. 젊을 땐 필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걸 점점 알게 되고 더하기보다 빼기가 훨씬 더 중요한 나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나의 고집, 과거에 대한 집착,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의무감, 오래된 역할, 누군가가 기대하는 내 모습들, 이런 것들을 계속 짊어지고 살면 마음은 어느새 숨이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내려놓기보다 붙잡는데 익숙합니다. 실패할까 두려워서, 나이 들어서 초라해질까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잊힐까 두려워서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더하기의 기술이 아니라 빼기의 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겪는 여러 불안과 무게들은 대개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좋은 부모여야 한다. 좋은 직원이어야 한다.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누가 그런 규칙을 세웠습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규칙입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소유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가질수록 만족은 줄고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만 커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은퇴자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대답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다 였습니다. 일을 더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려놓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였던 것입니다. 정리 전문가 혼도마리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은 삶에서 진짜 소중한 것을 남기는 과정이다. 물건이 그렇다면
관계와 일과 책임은 더욱 그렇습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생각, 이미 끝난 관계, 감정만 소모시키는 역할,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이런 것들을 덜어낼 때 비로소 마음에 바람이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도 비슷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끝없이 펼쳐지는 의무와 책임 속에서 언젠가부터 매일 아침이 버거웠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이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일까? 그리고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비로소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성숙이었습니다. 50대의 당신도 60대의 당신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이제 내려놓아도 되는구나. 이건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 의무라는 이름의 돌멩이들을 마음속에 너무 많이 담아두면 인생은 짐을 옮기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돌멩이를 단 하나만 내려놓아도 삶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집니다. 숨이 쉬어지고 마음이 돌아오고 감정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줄어드는 과정이 아니라 선명해지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야만 비로소 지금의 내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나를 잃지 않기 위해 조금씩 내려놓겠다. 그 조용한 선택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50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다면 나는 반드시 한 가지를 다르게 했을 것입니다. 바로 작은 즐거움을 삶에서 밀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취미도 짧은 여행도 나를 데워주는 사소한 기쁨들도 그때는 모두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이라고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고 보니 깨닫게 됩니다. 그 나중이라는 시간은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예전부터 손으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들에 묘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가야금이든 작은 현악기든 단 한 음이라도 내 손끝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늘 바빴습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어떡하나? 지금 시작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잘하지 못하면 창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에 막혀 결국 악기 하나 제대로 잡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우스운 일입니다. 잘할 필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들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분이 복잡할 때 한 줄, 슬플 때 한 줄, 기쁜 날에는 2줄 정도 소리를 내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이제야 압니다. 놀랍게도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 지수가 절반 이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취미는 성과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감정을 위한 휴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시간, 누구의 기대도 필요 없는 시간, 오직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시간. 이 시간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나는 여행도 많이 미뤘습니다. 멀리 갈 것도 아니었습니다. 1시간만 이동하면 되는 작은 읍내, 기차역에서 내려 조용히 걸을 수 있는 시골길, 이름 모를 오래된 식당, 그런 소박한 여행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늘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돈이 든다, 집안일이 많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핑계였습니다. 삶을 살아내는데 너무 바빠서 삶을 느끼는 시간을 스스로 빼버렸던 것입니다. WHO는 짧은 여행이라도
사람의 스트레스를 현저히 낮추며 심장 건강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도 되는 짧은 산책, 1박의 소규모 여행, 처음 가보는 시장이나 카페, 이런 것들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무거운 생각들을 조용히 비워줍니다. 마치 마음속 먼지를 털어내듯이요. 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 번은 도자기 공방 앞까지 갔다가 바쁘니까 다음에 오자 하고 돌아선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날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아마 지금 내 책상 위엔 내가 직접 만든 작은 그릇 하나가 있었겠죠. 그 작은 그릇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우리는 늘 잘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시작을 미룹니다. 하지만 그 잘하려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60대 후반인 한 지인은 58세에 기타를 처음 잡았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작은 동네 모임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타는 내 인생에서 가장 늦게 시작한 일이지만 가장 나를 살려준 일이기도 합니다. 한 70대 여성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수채화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작해서 뭐 하겠나 하는 말도 들었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금 시작하니까 좋았습니다. 젊을 땐 시간이 많았지만 마음이 없었고 지금은 마음이 많아 시간이 부족할 뿐이니까요. 나 역시 깨달았습니다. 취미와 여행은 사치가 아니라 감정의 생명선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50대와 60대는 오히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서투러도 괜찮고 무엇보다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 없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아마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언젠가 해보고 싶었지만 계속 미뤄두기만 한 취미. 잠깐 다녀오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넘겨버린 여행.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쉼이라는 것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허락하는 순간이 적기입니다. 당신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삶은 멀리 있는 큰 기쁨이 아니라 매일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는 작은 기쁨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쁨이 당신의 삶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불씨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치 오래 걸어온 길 끝에서 문득 뒤를 돌아보는 듯한 순간, 세상이 전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사람의 표정이 전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일상의 작은 장면들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깊게 마음에 스며드는 때가 찾아옵니다. 나는 그 순간을 70대가 되고서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인생을 하루로 비유한다면 나는 지금 오후 4시쯤에 와 있습니다. 햇살이 아직 따뜻하지만 그림자가 길어지고 저녁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이때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은 인생이 길이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밀도로 평가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봄을 몇 번이나 더 맡을 수 있을까? 한여름의 바람을 몇 번이나 더 느낄 수 있을까? 가을 낙엽을 몇 번 더 밟을 수 있을까?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몇 번이나 더 마주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이상하게도 따뜻하면서도 아릿합니다. 잊고 살았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질문들이 오히려 삶을 더 깊고 선명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끝을 의식하면 비로소 지금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확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결이 부드러워지는 이유를 세로토닌의 안정화와 도파민의 재조절에서 찾습니다.
젊을 때처럼 자극을 쫓아 밖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차분함과 만족을 만드는 호르몬이 더 큰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년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사소한 풍경에도 눈물이 맺히고 작은 다정함에도 마음이 흔들리며 오래 묵은 미움도 조용히 사라져 갑니다. 이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의 풍경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특별한 감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8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빨리 가는 법을 배우고 늙어서는 제대로 보는 법을 배운다. 또 어떤 작가는 인생의 후반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해진다. 나는 이 말들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정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남은 시간이 보일 때 비로소 사람은 미움보다 용서를, 분노보다 따뜻함을, 경쟁보다 이해를 선택하게 됩니다. 삶이 길어서가 아니라 남은 시간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남아있는 계절들의 개수를 가끔 계산해 봅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내게 남은 봄은 많아야 10번 남짓입니다.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그 정도겠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더 다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차분해지고 더 고요해집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더 깊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50대와 60대에 있는 당신도 언젠가 이런 순간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절대로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지금의 시간들을 더 따뜻하게 껴안게 될 것이고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제대로 맛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생의 오후 사시는 슬픈 시간이 아니라 깨달음이 가장 빠르게 자라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애쓴 시간도, 가족을 위해 희생한 날들, 스스로를 다스리며 버텼던 순간들, 돌아보며 후회했던 기억들까지 all of them, 그것들은 성실하게 살아온 증거입니다. 대충 살았다면 후회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후회가 있다는 건 그만큼 당신이 제대로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삶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성공도 실패도 아닙니다. 남는 것은 단 하나, 누군가를 생각했던 마음과 누군가에게 받았던 따뜻함입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날들에서는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조금 더 부드럽게 살고 조금 더 솔직하게 마음을 드러내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밀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어짐을 온전히 느낄 자격이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